2024년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26조 원, K원전의 쾌거라는 말이 뉴스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열어봤더니요, 원전 1기를 팔 때마다 1조 원이 미국으로 갑니다. 50년 동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핵연료? 그 수익도 미국이 가져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돈이냐면요, 원전 한 기를 지으면 각종 비용을 다 빼고 남는 순이익이 전체의 5%에서 10% 사이입니다. 13조 원짜리 원전을 10년 넘게 지어서 잘 되면 1조 원 남고 못 되면 적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이 2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16년간 수행하고 결과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을까 말까 한 1조 원을 설계도라도 새로 그려주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벽돌이라도 한 장 올려주면 그래, 이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짓고 한국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1조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미국 회사로 넘어갑니다. 우리 순이익이 1조 원보다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1조 원은 나갑니다. 우리가 믿지고 파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약속된 돈을 받아갑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미국 기술에서 출발한 나라가 두 곳 더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는 지금 미국에 단 한 푼도 안 내고 전 세계에 원전을 팔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왜 한국만 이 지경이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1978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1978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이걸 지은 회사가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당시 한국은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설계도 미국 것, 부품도 미국 것, 시공 감독도 미국 사람. 우리는 그야말로 열쇠만 받아서 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업계에선 턴키라고 부릅니다. 열쇠를 돌리면 바로 가동된다는 뜻인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열쇠 돌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1980년대 정부는 결심합니다. 원전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때 한국 앞에 두 명의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웨스팅하우스, 다른 하나는 컨버션 엔지니어링, 줄여서 CE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1987년 한국은 이 CE라는 회사로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CE가 개발한 시스템 80이라는 원자로 설계도를 들여와서 울진 3, 4호기를 짓는 데 적용합니다. 단순히 도면을 베낀 게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원전 역사의 핵심 사건이 벌어집니다. CE에서 기술을 배운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원자로를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스템 80을 토대로 용량도 키우고 안전성도 높여서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APR 1400입니다. 2002년에 설계 인가를 받았고 신고리 3, 4호기에 처음 적용됩니다. 한국은 이 APR 1400을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산화율 95%, 설계부터 시공까지 거의 전부 한국 기술로 해낸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 5%요. 그 5%가 뭐냐? APR 140의 뿌리, 즉 원천 설계의 DNA는 CE의 시스템 80 플러스에서 왔습니다. 한국이 95%를 국산화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도 바꾸고 차체도 바꾸고 내장재도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플랫폼 설계도 가장 밑바닥의 뼈대를 처음 그린 건 CE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95%나 바꿨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보통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웨스팅하우스가 CE를 인수합니다.
CE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 80 플러스의 지적 재산권이 고스란히 웨스팅하우스 손에 넘어간 겁니다. 한국한테 기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바뀐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교과서의 저작권이 새 주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 순간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다만 아무도 그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을 겪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체감이 됩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프라마톰이라는 회사도 한국처럼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1972년 프랑스 정부는 프라마톰에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들여와 원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때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프랑스 국내에서만 원전을 짓는다.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운 기술로 똑같은 원전을 6기 연속으로 지은 겁니다. 같은 걸 6번. 반복만큼 확실한 학습법은 없습니다. 6기를 짓고 나니까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속속들이 꿰뚫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에서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새로 원전을 짓겠다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일감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81년 프라마톰이 웨스팅하우스에 협상을 겁니다. 국내용 제한 조건을 없애달라. 우리도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해달라. 웨스팅하우스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죽었는데 너희가 어디다 팔겠어? 차라리 돈이나 받자. 그렇게 1982년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됩니다. 프라마톰은 그때까지 약 20년간 원전을 지을 때마다 건설비의 1%를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로 지급해왔습니다. 누적 금액이 약 5억 달러. 그리고 계약이 끝나자 프랑스는 그냥 졸업했습니다.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순간 프랑스는 족쇄를 풀었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 전 세계 어디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2위 원전 강국이 됐고 EPR이라는 독자 3세대 원전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열티 한 푼 안 내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유한한 기간의 라이선스를 맺었습니다. 만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 20년간 총 5억 달러를 냈고 끝나니까 끝난 겁니다. 한국은요, 50년입니다. 그리고 그 50년이 끝나도 자동 연장 조항이 붙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겐 졸업식이 있었고 한국에겐 졸업식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95% 국산화라는 숫자가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나머지 5%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 나라가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만 중국은 전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2006년 AP1000이라는 3세대 원전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4기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처음부터 한국이나 프랑스와 전략이 달랐습니다. 완전 기술 이전을 계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5년짜리 국산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AP1000을 짓되 동시에 거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원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5년 뒤 중국은 화롱 1호라는 완전한 독자 원전을 완성합니다.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설계를 충분히 변경해서 별개의 원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파키스탄 카라치에 화롱 1호를 수출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밖에서 자유롭게.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되거나 승인된 화롱 1호가 41기. 미국에 한 푼도 안 내면서 전 세계에 원전을 팔고 있는 겁니다. 2021년 화롱 1호가 파키스탄에 세워지는 걸 본 한국 원전 관계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동창이 졸업장도 없이 사업을 차려서 성공한 걸 지켜보는 기분. 한국은 졸업장도 있고 성적도 더 좋았는데 정작 사업을 하려니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번 돈의 일부는 내 몫이야. 50년 동안.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09년 한국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UAE가 원전을 짓겠다고 했고 한국이 수주에 성공합니다. 바라카 원전 4기, 약 20조 원.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수출이라며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찾아왔습니다. 그 원전 우리 기술 들어갔잖아. 기술 사용료 내라. 결국 한국은 1기당 약 1조 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 등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10년짜리 기술 사용 협정을 급하게 맺습니다. 이때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아,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구나. 이 시점에서 프랑스처럼 소유권을 사거나 중국처럼 완전한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짜리 협정이 끝나갈 무렵 기술 독립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다시 해외 수주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그 다음 무대가 바로 체코였습니다. 2022년 3월 체코 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국제 공개 입찰을 냅니다. 세 팀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의 한수원, 프랑스의 EDF,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한국이 왜 여기서 나와? 유럽은 프랑스의 안방이었으니까요. EU의 원전 관련 위원회 요직은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체코에 날아가서 우리 원전 사주세요 라고 세일즈할 정도로 프랑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겐 무기가 있었습니다. On time, on budget.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 약속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한국은 원전 20기 이상을 공기 지연 없이 지어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최신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는 원래 2009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무려 13년이 늦어진 2022년에야 겨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짓고 있던 보글 원전도 7년이 지연되고 예산이 3배로 뛰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값싸고 빠르고 실적이 검증된 한국. 2024년 1월 체코는 먼저 웨스팅하우스를 탈락시킵니다. 조건 미충족. 그러자 웨스팅하우스가 폭발합니다. 한국 원전은 우리 기술을 쓴 것이다. 자격이 없다. 소송전 불사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체코는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 배상자로 선정합니다. 뉴스에선 쾌거라는 단어가 넘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던 시기에 원전 수주는 최고의 호재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소식을 최대한 크게 띄웠고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무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전혀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APR 1400은 우리 원천 기술인 시스템 80 플러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 허락 없이 해외에 팔 수 없다. 한수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APR 1400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이다.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 신고를 반려합니다. 미국인이 신청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출 신고도 미국 기업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출통제법 10CFR 파트 810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원의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려면 반드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인 신청은 미국 기업, 즉 웨스팅하우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리신고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결정을 내립니다. APR 1400에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30년간 주장해온 독자 기술이라는 명분이 미국 정부의 공식 판정 한 방에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 판정이 뜻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코와의 계약 시한은 2025년 3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수년간 공들인 체코 수주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체코는 기다려주지 않을 테고 프랑스 EDF가 바로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수원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더 까다로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마무리하자는 전략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글로벌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언론에는 한미 원전 동맹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화기애애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문의 실제 내용은 8개월 뒤에야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쾌거라는 단어 대신 전혀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노예 계약. 2025년 8월 18일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내놓습니다. 1월에 서명된 그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원래 이런 원전 계약서에는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면 국제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반박하고 싶어도 말을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핵심 조항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국민들은 경악합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1기당 1조 1,400억 원. 한국이 원전을 해외에 1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술 사용료, 즉 로열티가 1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2,400억 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담당하는 설계, 부품 조달, 시공 영무, 즉 EPC 하도급 비용이 6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9천억 원. 합치면 8억 2,5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입니다. 원전 하나 팔 때마다 이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잠깐, 체코 원전 계약이 26조 원이라고 했잖아. 2기니까 1기당 13조 원인데 그중 1조 원 정도면 10%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숫자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26조 원이 통째로 이익이 아니에요. 원자재 비용, 인건비, 장비비, 보험료, 금융비용, 현지 협력사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을 빼면 실제 마진은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얼마나 얇으냐?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2009년에 수주한 첫 해외 원전이죠. 원래 계약 금액 약 20조 원, 원전 4기. 당시에도 역대급 수출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원래 2020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4년이 밀렸습니다. 공기 지연으로 추가 건설비만 약 1조 4천억 원이 발생했고 2023년 말까지 누적이익 4,350억 원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 349억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2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16년간 수행해서 결과가 적자라는 겁니다. 바라카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를 냈습니다. 이번 체코 계약은 그때보다 조건이 훨씬 가혹합니다. 1기당 1조 1,400억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과연 한국에 남는 게 있을까요? 원전 건설은 보통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환율이 변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예상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거기에 매번 1조 원 넘게 미국에 내야 합니다. 남는 장사가 되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바라카의 사례가 보여주듯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50년이 아니라 사실상 영원히. 이 합의문의 기본 유효기간은 50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길죠. 2025년에 서명했으니 2075년까지. 지금 태어난 아이가 5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항을 보면 더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웨스팅하우스가 끝내자고 하지 않는 한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전 1기 팔 때마다 1조 원 넘게 받는 계약을 웨스팅하우스가 스스로 끝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영구 계약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지 조항입니다. 만약 한수원이나 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 실시권이 박탈됩니다. 원전 수출에 필요한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 허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한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 매번 1조 원씩 낸다. 계약을 깨면 기술 사용권이 사라지고 따질 수도 없다. 들어가도 지옥, 나와도 지옥. 빠져나갈 출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세계 지도에서 지워진 시장들. 돈 이야기만큼 심각한 게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시장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갈 수 있는 곳, 체코,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한국이 갈 수 없는 곳, 북미 전체, 유럽 전체에서 체코만 빼고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색칠해보면 한국이 갈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이 약 414기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이 접근 가능한 시장에 있는 건 38기, 9.2%입니다. 10개 중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하는 시장에는 103기, 24.9%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거의 3배 많은 기회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빠져나간 시장의 질입니다. 북미, 유럽, 일본. 이 시장들은 돈도 많고 원전에 대한 수요도 안정적이고 대금 지급 능력도 검증된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한국에 남겨진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도 낮습니다. 이 조항의 위력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8월 19일 합의문 내용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한수원 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철수합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럽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철수합니다. 합의문에 유럽은 체코 빼고 못 간다고 적혀 있으니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한수원 직무대행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는 유럽에 원전을 독자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컨트롤 타워인 한수원이 국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네 번째, 독자 개발한 해결료까지 넘겼다. 여기까지 들으면 원천 기술이 미국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계의 뿌리가 미국에서 왔으니 기술 사용료를 내는 것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내용은 그런 양보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에는 하이퍼 16이라는 해결료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기술이 아닙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라는 한국 회사가 214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독자 개발한 겁니다. 국내외 특허 48건, 원천 기술이 완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왜 이걸 따로 개발했냐? 정확히 오늘 같은 상황, 미국과의 수출 통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계는 미국 것이라 쳐도 해결료만큼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분쟁 소지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합의문에서 이 하이퍼 16의 체코 원전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에 10년간 독점으로 넘겨줬습니다. 해결료라는 게 어떤 물건이냐면 원전이 돌아가는 한 계속 사줘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18개월마다 전체의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원전 수명이 60년이니까 60년 동안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전 산업에서 해결료 공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립니다. 한국이 피땀 흘려 개발한 황금 거위를 미국에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개발비 214억 원은 한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만든 기술의 수익을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
KBS가 이 사실을 단독 보도했을 때 국회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신했는데 정작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설계의 뿌리가 미국에서 왔으니 기술료를 낸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개발한 핵 연료의 수익까지 넘긴다? 이건 울며 겨자 먹기를 넘어서 먹지 않아도 될 겨자까지 스스로 퍼먹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 우리 원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고 말해야 합니다. 합의문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국제 행사 등에서 한국 원전을 홍보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질문할 경우 한국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국제 원전 박람회에 나가서 K원전을 홍보하는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잠재 고객국 대표가 다가와서 뭘 물어봅니다.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성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팔러 가서 경쟁사의 이름을 꼭 언급해야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특히 교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기술 관련 질문에만 해당된다는 제한이 없어요. 가격을 물어봐도, 납기를 물어봐도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포함 사실을 고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조항을 확인한 의원은 굴욕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번째, 4억 달러짜리 보증수표. 합의문에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위한 안전장치요. 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 1기당 4억 달러, 한화로 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보증 신용장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은행이 한수원이 돈 안 내면 우리가 대신 내겠다고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기술료 지급이나 하도급 영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웨스팅하우스는 이 신용장으로 즉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한국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각각 웨스팅하우스 앞으로 보증 신용장이 발급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원전 1기당 1조 1,400억 원을 내는 것도 모자라 혹시 못 내면 은행이 대신 내겠다는 보증서까지 써준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완벽한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몫은 확실하게 챙겨가는 구조. 7번째, SMR, 미래마저 묶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먼 미래를 향한 족쇄가 있습니다. 요즘 원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2040년까지 시장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까지 더해지면서 SMR은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SMR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수원 한전이 독자 노형,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걸 기술 자립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새로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려면 먼저 웨스팅하우스에게 이건 당신 기술 안 썼습니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견이 있으면 미국 기반의 제3자 전문가단을 통해 다시 검증합니다. 보통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서는 반대입니다. 한국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 기술을 가장 잘하는 웨스팅하우스 앞에서 기술 기밀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내놓고 봐라, 여기에 당신 기술 안 들어갔다고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한 원전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웨스팅하우스에게 당신 기술 안 썼다는 걸 증명하라는 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시합에 나가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원전뿐 아니라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미래의 원전까지도 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0년 뒤에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가 잠깐 그거 우리 기술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수출이 멈추는 겁니다.
현재만 묶인 게 아닙니다. 미래까지 묶인 겁니다. 이 7개의 조항을 하나로 묶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한국이 원전을 잘 팔면 미국이 돈을 번다. 한국이 못 팔면 한국만 손해다. 한국이 계약을 지키면 매번 1조 원이 빠져나가고 계약을 깨면 기술이 사라진다. 한국이 새 기술을 만들어도 미국이 검증하고 한국이 홍보를 해도 미국 이름을 말해야 한다.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양쪽이 위험을 나누는 겁니다. 이 계약에서 위험은 전부 한국이 지고 수익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흐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서명한 건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둘 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국민 모르게 국회 동의 없이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갔지만 정부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파편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하나둘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은 그제야 1년 전 쾌거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 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일까? 그리고 이 족쇄를 채운 채로 한국 원전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원전을 팔 때마다 1조 원을 내고 남는 건 적자뿐인 이 구조에서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는 걸까?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대체 왜 맺은 거야? 차라리 안 맺으면 안 됐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한수원이 서 있던 자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미국 에너지부가 APR1400은 미국 기술이라고 공식 판정을 내린 직후 한수원 앞에는 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웨스팅하우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일단 계약은 따낸다. 두 번째 문, 조건을 거부하고 미국 에너지부의 판정에 법적으로 맞선다. 대신 체코 계약 시한인 2025년 3월을 놓칠 수 있다. 두 번째 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됐을까? 체코는 기다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 EDF가 바로 뒤에서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의 신청, 법원에 가처분 소송까지 내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잠깐이라도 흔들리면 7년간 공들인 체코 수주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기가 시기였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훨씬 거친 협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첫 번째 문을 선택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트럼프 취임 나흘 전,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두고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원천 기술이 없는 게 현실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버티면 뭐가 남나. 체코 수주를 놓치면 한국 원전 산업 자체가 끝나는 거였다. 26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고 그걸 발판으로 한미 원전 동맹까지 만들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이 합쳐지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까지 가능하다. 1조 원을 내더라도 13조 원 중 나머지 12조 원은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체코 수주를 이끈 관계자들의 말도 비슷합니다. 원전 수출 하나 따내려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인생을 거는 일인데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원전 수출에 나서려 할까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건 핑계다.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게 문제다. 30년간 기술 독립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허비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만료일이 있는 라이선스를 맺어서 20년 뒤에 자유를 얻었고 중국은 15년 로드맵으로 독자 원전을 만들었다. 한국만 95% 국산화라는 허상에 취해서 나머지 5%를 방치했다. 그 결과가 50년 족쇄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당장의 선택만 놓고 보면 2024년 말 시점에서 체코를 포기하기란 정치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건 2024년이 아닙니다. 1997년에 CEO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 2000년 웨스팅하우스가 CE를 인수했을 때 소유권 정리를 하지 않은 것. 2009년 바라카 수주 때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를 요구했을 때 근본적인 해법 대신 10년짜리 임시방편으로 넘긴 것. 이 모든 순간에 한국은 프랑스처럼 소유권을 사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1982년에 라이선스 만료로 자연스럽게 풀어낸 족쇄를 한국은 43년이 지난 2025년에 50년짜리 영구 계약으로 되돌려받은 셈입니다. 프랑스가 20년간 낸 누적 로열티 5억 달러는 당시 환율로 약 6천억 원. 지금 한국이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내야 하는 1조 1,400억 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만료일이 있는 라이선스를 설계했다면 진작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원전을 팔아서 정말 남는 게 있는가?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체코 원전은 2기입니다. 1기당 계약 금액이 약 13조 원.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에 나가는 돈이 1기당 1조 1,400억 원. 2기면 약 2조 3천억 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증 신용장 4억 달러, 즉 5,600억 원이 1기당 묶입니다. 이건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해결료 공급권도 넘겼습니다. 하이퍼 16의 체코 공급 수익이 10년간 웨스팅하우스로 갑니다. 18개월마다 교체되는 해결료의 수익은 원전 수명 동안 누적되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건설 자체의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자재 구매, 현지 인력 고용, 장비 운송, 보험, 금융 조달 비용, 체코 현지 협력사 비용, 인허가 비용. 26조 원의 계약 금액에서 이 모든 걸 빼면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바라카 때보다 로열티는 무겁고 제약은 엄격하고 현장은 더 먼 유럽입니다. 이번에는 남겠지라고 낙관할 근거가 충분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원전 수출대국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합니다. 뉴스 자막으로 보면 가슴이 뛰죠. 그런데 수출할 때마다 적자가 쌓이고 수익은 미국으로 흘러가고 시장은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라면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시공 능력이 합쳐지면 지금은 갈 수 없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먼저 미국 원전 시장부터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03기의 노후 원전을 운영 중인데 이걸 교체하려면 한국의 시공 능력이 절실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는 하지만 직접 짓는 능력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보글 원전에서 7년 지연, 비용 3배 초과라는 참사를 겪었잖아요. 다만 이 합작회사 구상은 2025년 8월 이후 협력론이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계약 논란이 터지면서 양측의 대화가 멈춘 겁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진짜 독자 원전을 개발하는 것. 중국의 화롱 1호가 보여준 것처럼 미국 기술에서 출발했어도 충분히 다른 설계를 바탕으로 독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원전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APR 1400을 95% 국산화한 그 기술력이 가짜는 아닙니다. 문제는 나머지 5%의 소유권이었지 한국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합의문에는 독자 노형을 개발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검증 절차가 까다롭다는 건 준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렵지만 길은 있다는 뜻입니다. 한수원 사장이 계약 논란 직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원전 모델을 개발하면 됩니다. 이게 빈말로 끝날지 진짜 국가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원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처음에는 다 외국 기술을 들여와서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량하고 결국 세계 1위를 하는 것. 그게 한국의 성장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정식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소유권. 기술을 배우는 것과 기술을 소유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천 기술의 소유권이 남의 손에 있으면 언제든 그거 내 거야 라고 와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미쓰비시에서 엔진 기술을 배웠지만 결국 독자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전 산업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빠진 겁니다. 95%까지 갔는데 마지막 5%를 끝내지 못한 채 30년이 흘렀고 그 5%가 50년짜리 족쇄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82년 프랑스의 웨스팅하우스 라이선스가 만료됐을 때 프랑스는 약 20년간 누적으로 5억 달러를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자 깨끗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4년이 지난 2026년에 돌아보면 어떤가요? 프랑스는 그 뒤로 단 한 푼도 미국에 내지 않았습니다.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라이선스라는 구조 덕분에 졸업 후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원전 하나 팔 때마다 1조 원을 냅니다. 프랑스에겐 졸업식이 있었지만 한국의 계약에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50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프랑스가 선택한 건 유한한 라이선스였고 그 끝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서명한 건 무기한 합의문이고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를 설계한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2024년 7월에 쾌거라는 뉴스가 터졌을 때 모든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실제 내용이 드러난 2025년 8월 이후에는 뉴스 몇 곡지가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몇 번 언급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20분 넘게 앉아서 1987년의 기술 이전부터 2025년의 합의문까지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었느냐,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38년간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987년 기술 이전 때의 정부도 1997년 라이선스 계약 때의 정부도 2009년 바라카 수주 때의 정부도 2025년 체코 합의 때의 정부도 모두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배우는 데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데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짝이 모자랐습니다. 그 한 발짝의 차이가 50년짜리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제 공은 우리 모두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합의문은 이미 서명됐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족쇄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진짜 독자 기술을 만들어서 끊어낼 것인지 그건 지금 이 시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10년 만에 족쇄를 끊었습니다. 중국은 15년 만에 독자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진짜로 해야 합니다. 95%에서 멈추지 말고 100%까지 가야 합니다. 이번엔 국산화율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말고 소유권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원전을 수출할 때 쾌거라는 뉴스 뒤에 족쇄가 숨어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이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